당을 올리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맥스치도 맥스치인데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니까 음료 형태. 음료 형태 너무 안 좋겠죠. 그 혈당 스파이크 걱정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면 이것저것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최소한 두 가지는 꼭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쌤들은 언제쯤 내가 조금 나이 들었다. 저 같은 경우에 34살에 왔거든요.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직 온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진짜 요 순간에 분명히 온 거야. 전 세계에서 뭐 장수하는 뭐 유명한 마을 뭐 5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의 어떤 식단에는 되게 공통점이 다 있어요. 뭐. Won't you let me dream that you're mine again for just one dance? So let my blue heart pretend I'm just a fool and I can't get 근데 이제 감기도 9월 지금 10월 2달 동안 이제 예방 접종 안 오셨나? 오셔야지. 오실 때 됐는데. 네. 아이고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오셨네. 한참 재미없는 이야기 하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오셨네.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기 제가 끊은 거 아니어서 지금. 네, 끊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쌤들 이렇게 또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네. 조카랑 그 슈퍼맨 놀이를 해주다가 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이제서야 친구들이 좀 장가 빨리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좀 실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 조카 살짝 돌보는 것도 이 정도인데 우리 그 쌤들은 육아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쌤들도 혹시 이렇게 저처럼 허리는 늘 아픈 것 같은데요. 육아 좋습니다. 네, 행복해요. 완전 행복해요. 우리 쌤은 저처럼 좀 조카가 있으신가요? 그쵸. 네. 조카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팔팔한 팔팔하다는 건 혹시 남자아이입니까? 상당합니다. 제 조카도 9살입니다. 빨리 이제 결혼하셔서 네. 육아 행렬에 동참해 주세요. 완전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눈과 입이 따로 노시는 것 같은데 행복하다 말씀하시면서 저희 애들이 아직 5살, 4살이긴 한데 아무래도 시즌이다 보니까 검진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몸의 여유도 있어야 집에 가서도 애들하고 조금이라도 몸으로 더 놀아주고 좀 더 받아주고 자상하게 할 텐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옆에서 계속 우리 하쌤이랑 강쌤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함을 행복을 느껴요. 나도 동참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하면서 고민을 혼자서 네.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세 분 이야기를 요약해 보니까 결론은 결혼과 육아는 매우 행복하다. 그리고 네. 요즘 시즌에는 정말 병원이 분주하다.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네. 있겠는데. 네. 연말에 다 미뤄서 건강검진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내과 검진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10월, 11월, 12월 달쯤 되면 바쁘죠.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자연스러운 패턴 같은 거죠. 방학 숙제 이제 방학 일주일 숙제. 남으면 네, 막 몰아치기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쵸. 그 이제 검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연말에 장쌤 말씀하신 것처럼 밀린 숙제하듯이 많이 오시는데 검진을 아무 생각 없이 오셨다가 고혈당이 발견이 되거나 또는 내가 요즘에 뭔가 혈당이 올라서 생기는 증상 같다라고 하면서 아예 본인이 걱정을 하면서 오시거나 두 가지 부류의 환자분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고 김수민이 이로 인해서 아마도 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혈당 스파이크와 이제 고혈당 쇼크는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일반인 분들에게도 그렇게 혈당에 관한 그 걱정이나 또 우려 같은 거 좀 실제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신 고 김수미님 이전에도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사 중에 혈당 스파이크 관한 기사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유튜브도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와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건강에 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김수미 배우님께서 혈당과 관련돼서 우리 사망 소식을 좀 최근에 접했기 때문에 이 질병이 또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혹시 뭐 혈당 스파이크 혹은 뭐 고혈당 쇼크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사람들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먼저 말씀하신 고혈당이나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알려면 이 혈당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를 의미를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이나 당류 같은 것들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의 형태로 위장관, 이제 소장에서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혈당 스파이크는 아직 정확한 의학 용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당뇨라든지 고혈당이라든지 당뇨 전 단계에 관해서는 정확한 수치의 기준이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는 아직까지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혈당이 150을 넘어가는 경우로 정의하기도 하고 180이 넘는 경우로 정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공복 상태의 혈당에서 50 이상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스파이크 모양이 이렇게 위로 삐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팍 꺼지는 게 이제 스파이크잖아요. 그렇죠? 올라가 있기만 하면 그게 스파이크가 아니니까. 설마 배구 이거 진짜 이거? 오, 예, 그럼요. 그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높게 올라갔다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때로는 저혈당까지 유발하는 그런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의학자들도 관심이 많이 늘었고 거기에 관한 연구도 많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정의 같은 것이 향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혈당 스파이크라는 그 용어가 좀 요 근래 뭔가 이름 지어진 현상입니까? 이 용어 자체가 원래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일본 의과대학에서 만들어졌는데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환자분들이 딱 이게 듣기에 혈당이 딱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은 딱 이게 개념적으로 딱 들어오니까 요즘 같은 경우 이번에 저 김수민님 안 좋아지신 그 사건 관련해서도 고혈당 문제거든요. 평소에 당뇨라든지 뭐 이런 게 아마 지병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셔서 뭐 기사 나온 거 보면 아마 혈당이 뭐 500이 넘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학적으로는 뭐 환자분들 흔히 말씀하시는 고혈당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뭐 DKA, HHS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뇨병성 케톤 상증 되게 용어 어렵잖아요. 네, 당뇨병성 케톤 상증. 케톤 상증 저도 어렵잖아요. 네, 저도 어렵거든요. 그게 DKA고 쉽게 말해서 혈당이 높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게 조절이 안 되면서 환자분이 쇼크가 넘어가는 이번에 아마 김수민님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나온 거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스파이크랑 고혈당 쇼크의 차이는 스파이크는 그냥 스파이크라는 거잖아요 이름이. 근데 고혈당 쇼크는 쇼크거든요. 쇼크가 이제 초래될 수 있는 결과는 그냥 단순 스파이크랑은 확연히 다르죠.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고 응급실에 의식이 떨어져서 환자가 혈액 검사를 기본적으로 응급실에서 먼저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당 수치가 확연히 높다라고 하면 그로 인한 의식 혼수를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둘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응급하고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거고 스파이크는 응급하냐 우리가 생명에 위협이 있냐 그런 건 아니죠. 다만 그 스파이크가 결국은 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로의 진행을 미리 이야기해주는 어떤 전조로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흔히 이제 식곤증 이야기 하잖아요. 아, 식곤증. 네, 식곤증이 기본적으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뭔가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브레인 포그 현상, 그러니까 집중력 저하. 그리고 이후에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난 뒤에 분명히 굉장히 든든하게 먹었는데 그 뒤에 오는 극심한 공복감과 뭔가 또 식욕, 때로는 저혈당 증상, 뭐 예를 들면 손떨림이라든지 식음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뇨의 증상은 무증상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아마 500 정도 넘어가거나 이러면 이 환자가 이게 입이 많이 마르거나 물이 당긴다든지 고혈당 상태가 되면은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더 먹게 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도방되고 심하면 뭐 복통, 뭐 구토 오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 정도 되면 진짜 응급 상황인 거고. 그 정도면 응급상이구나. 네. 많이 보통. 먹는데 살이 자꾸 빠져요. 네, 오히려요? 체중도 아 그러면 이제 전조 증상 중 하나로서. 심한 당뇨가 있을 수 있다는. 네, 아, 네.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것도 의심해봐야 되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은 젊으신 분들, 20, 30대,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혈당이 높으면 증상이 딱딱 맞는데 60, 70, 80대 넘어가시면 또 증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안 좋아진 김수민님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혈당이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확 나빠지신 상황이지 않을까 추정이 되죠. 특히 한 40세 이상 정도 되면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고 체크를 해보고 하는 이유가 고혈당 쇼크 정도 갈 정도, 즉 전 단계 이미 당뇨 혈당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 많거든요. 우리 쌤들 말씀 들어보니까 혈당 스파이크와 고혈당 쇼크의 좀 차이점을 좀 명확히 알 것 같고요. 끝내는 혈당 관리를 잘해야 한다. 뭐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혈당 관련 주제가 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 커피와 혈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커피 자체는 혈당을 높이거나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커피에 섞여 있는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블랙이나 아메리카노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될 건 없고요. 요즘 보면 뭐 로우 슈거 뭐 라떼 이런 것도 제법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대체당이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것들도 좀 나와 있고요. 라떼는 좀 위험한 거예요? 라떼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유가 들어가는데 예. 우유도 유지방이 있고 또 유당이 있고 뭐 그리고 단백질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유제품을 섭취를 해야 하나 보통 그 권하는 거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많이 권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 쌤들 커피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아, 커피를 아예 안 드세요? 진짜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장쌤이 커피 안 드신다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 보니까 평소에 같이 카페 안 가시나 봐요? 페어를 가기에는 이제 멀죠. 음식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음식 이야기, 그죠? 당을 올리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정제당이 가장 안 좋은 거고. 근데 생각보다 사실 흰쌀밥이 엄청나게 많이 높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식빵 같은 거 예. 또는 이제 뭐 가공식품 당이 많이 들어간 탄수화물 많이 들어간 그런 가공식품들이 당을 많이 올리죠. 그러니까 맥스치도 맥스치인데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니까 네.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확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급격하게 확 떨어지고 그 기울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 기울기를 꽤나 가파르게 해주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고 뭐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 그래서 내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식습관 이런 거 다 물어보면 그런 것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군것질이나 음료 형태 음료 형태 너무 안 좋겠죠. 당연히 바로 통과해서 이제 바로 흡수를 시키게 될 거고 위장관의 연동 운동이 필요 없이 거기서 이제 영양소를 빼려는 위장관의 노력이 없이 바로바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 점막으로. 환자분들 이것저것 뭐 당뇨 환자분도 그렇고 혈당 스파이크 걱정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면 이것저것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최소한 두 가지는 꼭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단순 당류 중에서 액상가당 형태 그리고 정제 곡물 그 원래 쌀 형태에서 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뭐 수용성 식이섬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좋은 성분들이 다 제거되고 말 그대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당이 나빠져서 오신 분들 보면 뭐 콜라랑 사이다를 약간 물처럼 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그 워렌 버핏 유명한 투자가 분이 하루에 콜라를 5캔을 마신다라는 뉴스를 접했고 맥도날드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안에 콜라를 바로 먹을 수 있게 그 콜라 버튼 같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콜라 애호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워렌 버핏 제가 알기로는 94세인가 이럴 텐데 이런 현상은 그럼 의학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방금 고령도 얘기하셨는데 젊은 날부터 그렇게 좀 즐겨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요. 네. 한두 분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본인 건강에는 분명히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겠죠. 근데 사실 뭐 타고난 유전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타고난 유전자 그런 것 같습니다. 안 좋다는 건 팩트니까.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뭐 근데 네, 너무 많은 양을 저도 뉴스 나도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뇌를 많이 쓰시니까 당을 많이 필요로 해서 그만큼 섭취한 걸 다 갖다 쓰셨을 수도 있죠. 이것도 재밌는 관점이네요. 에너지를 많이 쓰죠. 내가. 에너지 많이 쓰면 초콜릿 먹어라 이런 말이 실제 맞는 말이군요. 네네. 그렇군요. 우리 쌤들은 그러면 혈당 관리 각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식사량으로 좀 조절하는 것 같아요. 식사량. 저녁은 저는 식사량 줄이거든요.
당연히 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게으른 면이 또 저도 좀 약간 있어가지고 핑계는 집에 가서 육아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식사. 점심을 많이 먹으면 저녁을 한번 스킵한다든지 오.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얘기는 하지만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그냥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 운동을 운동. 많이 하려고 하고 나이 들면서 이제 이게 같은 양 먹었는데 몸의 반응이 좀 다르잖아요. 네. 좀 더 살도 많이 붙는 것 같고 하면 그때는 조금 식사량 자체를 확 줄이고 아예 횟수를 줄여버린다. 마주 건강하냐? 그럼 건강한 방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간헐적 식단에 가깝게 좀 줄여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운동을 해서 들어온 만큼 소비를 잘 시키면 사실은 그러면 괜찮잖아요. 저도 근데 이렇게 신경 쓰기 시작한 지 사실 뭐 반년도 안 돼서 이제 신경을 쓰시고 계세요. 딱 혈당 조절해야지 이렇게 네. 혈당 의식을 조절, 하시면서 하시는 거군요. 혈당 조절보다는 이제 결국은 이제 체지방 관리, 체중 관리가 혈당 스파이크랑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인슐린 과다 분비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남는 잉여 칼로리들이 간이나 뭐 내장 지방이나 뭐 근내 지방 이런 데로 이제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는 아주 가장 빠른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당류를 최대한 많이 줄였고 달달한 거 먹고 싶으면 그 대체당 사용한 뭐 초콜릿 이런 걸 먹는다든지. 전 빵 되게 좋아하고 아침에 빵에 피넛버터에 딸기잼 발라먹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시리얼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30대 때까지는 그렇게 해도 별로 몸에 변화가 없었는데 40대 되니까 좀 아닌데 바지가 좀 작네. 원장님들하고 식사하면 밥 남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반찬 다 먹는데 밥을 남기세요. 다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근데 그 에이징 커브라는 말 있죠. 네. 쌤들 진짜 30대랑 40대랑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사람 노화 속도 보면 30대 뭐 20대 후반 30대부터 해서 이렇게 모든 장기 기능들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 주위에도 40대 돼봐라 40대 되면 달라진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니까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경험적으로는 주변에 보면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도 러닝을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뭐 션님 뭐 이봉주님과 관련해서 좀 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우리가 그 혈당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게 됐는데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을 읽어보면 도리언 그레이 초상을 또 보면 불멸의 젊음을 좀 재앙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오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 이 영화를 보면 좀 늙음에 대한 좀 이렇게 또 색다른 관점을 제시해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늙음, 노화에 대한 어떤 또 새로운 시사점을 좀 제공해준 영화로도 좀 유명하고 저도 우리 쌤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쌤들은 각자 늙었음 혹은 노화에 대한 정의, 생각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너무 좀 궁금합니다. 의과대학 다닐 때 분명히 그 나이 들어감, 노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그냥 제가 느끼는 이제 노화라는 거는 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노화는 피부의 노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나이가 들면 피하 지방은 줄고 그리고 내장 지방이라든지 복부 지방이 느는 게 노화거든요. 얼굴에 살이 빠지고 주름이 늘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볼이 퀭해지는 이제 그거가 어떻게 보면 노화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생길 위험성이 커지고 신체 여러 가지 기능 그게 이제 정신적인 거든 신체적인 거든 장기에 관한 거든 기능이 떨어진 걸 노화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노화가 오는 거에 대해서 굳이 막 내가 그거를 부정하려고 해서 밀어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노화라고 하면 되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좀 더 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사회에서 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잖아요. 뭐 그렇죠. 노땅, 꼰대 뭐 이런 그렇죠. 말들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조성이 돼서 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받아들이고 계신 거 맞죠? 네. 저희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입니다. 몇 년의 차이가 있었죠. 그 나물의 그 법이다. 다 똑같다. 예. 생각해보면 몸 안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연골 뭐 이런 것들 소비가 되잖아요. 연고. 변화에 계속해서 대처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 노화는 노쇠랑 조금 다른 이야기 같은데 변화에 적응을 하는데 이 적응이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변화에 대해서 나를 잘 지키지 못하고 적응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갖고 태어나서 일정하게 나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해주는 그런 변화되지 않은 항상성이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항상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켜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상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내 항상성이 무너지는 상태를 노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노화는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노화라고 하고, 노쇠는 나이와 무관하게 우리 몸이 항상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각종 질병에 좀 취약하게 되고, 무조건 나이가 든다고 노쇠해진다기보다는 나이가 좀 젊어도 노쇠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노화랑 좀 구별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 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성을 말씀해 주시면 본인이 본인 어떤 뭔가를 체크할 때 내가 평상시엔 항상 이랬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 때 뭔가 딱 빨리 뭔가를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는 맞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항상 뭔가 눈이 되게 잘 보였는데 네. 오늘은 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항상성이라는 게. 그렇죠. 아. 그리고 뭐 어떤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몸이 일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거. 아. 예를 들면 감염에 걸리는 것도 항상성이 깨진 거죠. 평상시에는 네. 이 시즌에 이렇지 않았는데 왜 자꾸 목이 잠기지?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런 것들은 원인이 보통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내가 뭔가 노쇠, 뭔가 약해진 것 같고 자꾸 질병이 걸리고 이러면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 쌤들은 언제쯤 내가 조금 나이 들었다, 좀 나한테 노화가 왔다라고 혹시 인식하신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34살에 왔거든요. 거울을 보고 눈가에 주름이 생긴 걸 딱 보고 아직 안 왔어. 그거 어디 그거 주름이 아니에요. 어디 네. 있어? 너무 부럽다. 아, 그거 이건 가지고. 좀 네, 네, 많이 여기, 웃어서 여기. 그렇지 이거는. 여기 생길 때 네. 흘러내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렸다. 나의 껍데기가 몇 흘러내렸다. 살 때 그러시? 몇 살? 40쯤이었던 것 같아요. 40쯤에? 30대 후반, 좀. 40쯤에 음. 이게 약간 다르다 어. 라는 느낌을, 이건 이제 메모긴 하고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예. 확실히 느꼈던 건 그때 느낀 것 같아요. 밤에 조금만 늦게까지 뭔가를 하면 다음 날 이제 정상 컨디션이 안 올라오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도 이제 다 이제 11시 좀 넘으면 이제 다들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고, 약간 그런 모습. 다들 네, 다들이 그래. 포인트 같아. 다들 네. 이게 다고. 11시까지 있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네. 나도 그렇게 느낀 적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냐? 전화가 얘기 공개했잖아요. 34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직 온 거 아니야. 이건 심리적인 그거, 좀 측면이구나. 있으면 진짜 와. 진짜 이거 진짜다. 그때 그 쌤들이 말했던,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게 이거다. 요 순간에 분명히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 쌤들한테 좀 이렇게 치료받으러 가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누가 노화는 모두에게 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노화 방지 조금 늦출 수 있거나 이런 희망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좀 뭐 필수적인 영양소라든지 뭐 식단이라든지 노화 방지 좀 늦출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뭐 매일 얘기하듯이 식사, 운동, 금주, 금연, 체중 조절, 그다음에 수면 잘하시고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한테 뭐 이렇게 어떤 성분에 뭐를 딱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에만 포커스 맞춰서 그것만 막 계속 하루 종일 드시는 분들 있거든요. 맞아. 네, 그렇게 있어서 그거를 너무 막 포커스 맞춰가지고 내가 뭐 비타민 A 음식을 이걸 꼭 먹어야 돼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비타민 A만 먹고 이날은 뭐 B만 먹어야 돼 이럴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 채소랑 과일 종류 이런 것들 적절하게 섞는 거죠. 너무 당이 많이 들어간 성분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꼭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 약간 등에 땀날 정도의 이 운동을 좀 하셔서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환자분들 근데 또 금주 또 하라 그러면 이게 낙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이 인생의 들 텐데 낙이 없으면 스트레스 쌓이고 네. 또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 드실 수는 있는데 과량의 음주는 피하시고. 근데 이제 식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콜로푸드가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세포가 받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컬러푸드들이 이제 보통 비타민이 다 풍부하거든요. 특히 비타민 E나 C 같은 것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뭐 장수하는 뭐 유명한 마을 뭐 5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일본에 뭐 오키나와에도 있고 뭐 그리스에도 있고 5개가 있는데, 그냥 그런 분들의 어떤 식단에는 되게 공통점이 다 있어요. 뭐 소식하고 당과 정제 곡물 적게 먹고, 그리고 채소 과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육류 섭취가 많지 않고.
공통된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을 거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결국은 지금 다 비슷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찌 보면 약간 과잉이 문제가 되는 시대죠. 결국은 과잉. 뭐든 많은 거잖아요. 그죠? 칼로리도 많고 과잉. 뭐 당도 일종의 칼로리겠지만은 과잉이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이 해소를 다 못하고 얘네들이 어딘가에 불필요하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게 이제 염증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혈관에도 염증이 다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염증으로 인한 반응들이 그러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 합병증이라고 하겠죠. 그런 합병증을 낳는 거니까 그럼 샌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서 딱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되면 나는 이걸 먹겠다. 한 가지 음식을 피해야만 한다면 난 이걸 피하겠다. 각자 한 30초 생각해 주세요. 30초. 30초 생각해 주세요. 30초. 뭐 있나? 장쌤 정말 그 어떤 시간보다도 고민하시는 흔적이. 예? 어렵네. 저기서부터. 야 저기서 저기. 폭탄 돌리게, 폭탄 돌리게 됐는데. 이게 어려워. 이게 저는 어려워. 생선 먹을래요. 탄산을 피하겠습니다. 탄산을 피하고 알겠습니다. 생선을 먹겠다. 하세요. 전 배추를 먹고요. 배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저도 똑같이 콜라 사이다. 오. 예, 탄산 피하겠습니다. 무. 피한다 그러면 뭐 자리 없지만 술.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생각해서 탄산 얘기를 했는데 술 얘기를 좀 잘 안 했네요. 술도 안 좋죠 노화에 확실히? 확실히 안 좋죠. 술은 어떤 종류의 술도 도움이 안 되고요. 한 잔도 안 좋고. 안 좋고. 근데 우리나라 진짜 술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나라 술 많이 마시는 국가예요, 쌤들? 많이 많이 마시는. 원래 많이 보통은 마시는 국가예요? 네. 약간 러시아 다음 네,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그 네, 정도 그 걸요? 정도요?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은근히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 얘기하면 뭐 깜짝 놀라잖아요. 너 되게 나이가 어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막 반대로 저보다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제 당연히 형이고 누나라고 생각했던 분들인데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동안의 상징으로도 좀 유명한 국가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니까 우리는 빨리 늙고 좀 늙어 보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 보기에 이제 네. 그렇다는 거일 것 같은데 인종적인 차이 아닐까요? 외형적인 차이.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진짜 길쭉하잖아요. 길쭉하고 얼굴도 이렇게 앞뒤로 길고 폭은 좁고. 예. 근데 저희는 그 사람들 대비해서 훨씬 동글동글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막 애기 그릴 때 얼굴 동그랗게 그리고 어른들은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는데 그래요? 그런 어떤 얼굴형이라든지 예, 뭐 지방의 분포 양상이라든지 네. 그런 걸로 더 어려 보이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80세가 송구보다 넘었죠. 조금 더 긴 거는 맞는데 그 여러 가지 이거 아디다스 목인데요. 네, 중요한 얘기하는데 지금 모기가 예. 네. 근데 우리 그 쌤들도 그러면은 진료 보시는 이렇게 환자분들 중에 되게 동안이시다 관리 잘하셨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죠. 그죠? 잘 그죠. 치료 볼 때 옛날에 제가 그 실수했던 건 예를 들어서 되게 나이 얼굴만 봤을 때는 한 60대 70대 보이시니까 진료 볼 때 제가 보통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안이 아니었다. 얼굴만 보고 제가 그냥 어머니 아버님 했다가 이제 환자분이 화내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심을 하는데 같이 들어오실 경우가 있어요. 네. 가족이에요. 같이 들어오면 일단 가족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저는 뭐 남편입니다, 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들어오시잖아요. 앉으세요. 닮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머니신가 봐요. 언니고. 그러면 이제 언니인데요. 그러면 언니시구나. 네. 언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쳐다봤다가 되게 친근하게 한 발짝 다가가려다가 뒤로 한 세네 발짝 멀어지고 많이 멀어지고 많이 어색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 누군가에게 본인의 나이를 딱 말할 때 화들짝 이렇게 놀라게 하는 삶 사시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쌤, 정쌤 이번 주는 어떻게 대장 내시경 해주시면서 서로 좀 뒤 좀 봐주셨습니까? 계속 이제 이게 갈 거야? 계속 뒤봐주는지 안 봐주는지 갈 거야? 뒤 잘 봐주셨나요, 장쌤? 정쌤이 요즘 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피한다기보다도 이제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네, 바쁜 어쩔 수 시즌이라고 없는 얘기하셨으니까 상황적인 측면이 있어서. 가보세요. 잘해주세요. 네. 경험자가 하는 말입니다. 네, 잘해주십니다. 소프트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빨리 서로 뒤를 좀 봐주실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번 주에 저희가 대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그래도 조기 발견이 좀 비교적 쉬운 암이고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으로 좀 분류해 주신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은 좀 대장에 이어서 췌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췌장 저는 좀 부끄럽지만 실은 위치도 잘 모르겠고 무슨 기능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릅니다. 췌장은 우리 이제 명치
명치 부위에 위나 십이지장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위치한 장기예요. 길쭉하게 약간 소세지처럼 생겼고요. 아, 이제 등 쪽에 붙어 있어서 후복막 장기라고 하는데 주된 역할은 두 가지 기능인데 하나는 이제 소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화 요소를 내는 역할을 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들을 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췌장 안에 베타 세포라고 하는 이제 세포의 모임이 있는데 이제 혈당이 올라갔을 때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을 만들고 분비하는 역할을 췌장이 합니다. 췌장입니까? 췌장염, 췌장암 뭐 이런 것들이 오면 그에 따른 당뇨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스티브 잡스가 제가 알기로는 췌장암으로 맞는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들 많죠. 예, 유명하신 분들 그래요? 많은데 제가 스티브 유상철 감독? 선수. 유상철 유상철 선수. 음. 제가 그 스티브 잡스가 암 선고를 받아서 사망했을 때 진짜 세계 최고의 부자라도 질병 앞에서는 진짜 병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례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냐면은 그래도 돈이 많거나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여유로우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미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깨준 사례라고 제 기억이 나는데 췌장암 정말 위험한 암이죠. 뭐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이제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이미 초음파나 CT나 뭐 이런 걸로 발견됐을 때는 기수가 한 3, 4기 돼서 좀 크기가 좀 크거나 다른데 전이가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발견도 늦게 되고 예. 증상도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늦게 발견되니까 그로 인해서 치료 예후도 별로 좀 안 좋게 나와 있고 좀 환자분들도 외래 오셔가지고 많이 얘기하세요. 특히 많이 오신 게 등 아프다. 등 아파서 오시면 그냥 등이 아픈 거죠. 보통 찾아보고 네. 오시거든요. 네이버 네. 같은데 등 막 치면 췌장 네. 팍 뜨니까. 장쌤 말씀하신 거에 좀 더 덧붙이면 아직까지 진행된 췌장암에서의 적절한 치료가 없다. 다른 암들은 정말 비약적으로 그 새로운 약들이라든지 표적 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3기나 4기에서도 생존율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극적인 발전이 있었던 암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특히 뭐 폐암 같은 경우에는 폐암도 물론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근데 췌장암은 아직까지 그런 의학의 발전에 따른 치료에 대한 발전이 좀 더딘 편이라서 더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로컬리 어드밴스드 그 주요 장기를 어느 정도 먹었느냐, 침범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수가 나뉘는데 이제 주변에 담낭도 있고 뭐 담도도 있고 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동맥에서 나온 분지인 상간동맥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먹었느냐, 얼마만큼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기수가 다르고 수술적 치료를 지금 할 수 있느냐, 항암 치료 이후에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작은 공간에 여러 장기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췌장 자체에서 분비하는 어떤 효소나 이런 것들이 산도가 매우 높죠. 그리고 이제 췌장액 누출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췌장을 자르고 나서 잘 봉합한 것 같더라도 그 누출로 인해서 주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서 수술은 잘 됐다고 판단이 됐는데 얼마간 지나서 이제 그 누출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르는 경우도 수술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췌장암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증폭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예 발견을 못하고 예방을 못하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결국 이제 그러한 툴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초음파, 복부 초음파죠. 그다음 CT나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서 췌장의 모양을 이미징화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이상이 있는지 뭔가 생겨 있는 거 아닌지 미리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정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예방이라기보다는 발견이라는 표현을 좀 딱 조기 써주셨어요, 발견. 그죠? 이게 완전 또 다른 차원이죠. 조기 발견. 그렇죠. 네. 초음파, MRI, CT 세 가지로 뭔가 검사로 이제 저희가 예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각각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검사들마다 다 차이가 있죠. 제일 첫 번째로는 초음파 제일 접근성이 좋고 검사 확인할 수 있는 게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요? 좋잖아요. 어디 가나 초음파 쉽게 할 수 있고 CT나 MRI는 아무래도 장비가 있는 큰 병원에서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CT, MRI는 이런 것들을 환자한테 권하지는 않고요. 초음파를 먼저 권고를 합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췌장이 그 후복강 배 안쪽 뒤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로 인해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복부가 많이 크시거나 비만한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 또 너무 마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췌장이 좀 초음파로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의심할 만한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 CT 권하지 않습니다. 복부 CT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이 뭐 예를 들면 폐 찍는 CT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불이익이 분명히 있고 또 췌장은 제대로 보려면 이제 정맥 혈관으로 조영제를 맞아야 되는데요. 조영제를 맞았을 때 또 불가항력 쪽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볍게는 그냥 뭐 두드러기라든지 속 울렁거림 붙어 있는데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막 쇼크 같은 것도 오거든요. 그래서 뭐 CT로 평가가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MRI라든지 내시경 초음파라든지 뭐 다른 이제 주로 대학병원에서 하는 그런 좀 특수한 검사들이 더 있어요. MRI로 뭐 췌장암 평가할 일은 거의 좀 적은 것 같고 저거요? 뭐 췌장에 생기는 뭐 다른 질환들인데 MRI가 진단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CT에 잘 보이는 종양 종류가 있고 네. MRI에서 잘 보이는 맞아요. 종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 종양의 성상에 따라서 이게 잘 보이는 게 좀 달라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럼 췌장암이 걸릴 위험성이 높느냐? 잘 알려진 게 별로 없는 암이에요. 그래서 더 무섭죠. 그래도 뭐 꼽히는 거는 뭐 아무래도 나이가 중요한 요인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하고 술, 담배 당연히 영향이 있고 그리고 뭐 만성 췌장염 같은 췌장에 반복되는 염증이 있었던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그 정도를 꼽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제가 췌장암 진단된 환자 한 3-4명 되는데 병원에. 맞네요. 췌장암 진단이 3명 계신다고? 초음파로 진단된 분 이번 달이요? 되거든요. 이번 달? 그래서 이제 검진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검진 오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쉽게 말해서 묵혀서 오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초에 다들 뭐 소화기 증상 뭐 있고 뭐 다 증상 있어도 다 참으시다가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대부분 보면 식습관들이 안 좋거나 기본 생활 습관들이 안 좋으시고 평소에 검진 같은 것들 이제 보통 한 40세 넘으면 국가 검진 나오면 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하기 바쁘시거나 이러시니까 놓치심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 검진이 췌장이나 이쪽 장기들은 한 40세 이상쯤 되시면 그때쯤 되면 한번 해보시는 게 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암 시간에도 저희가 죽음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나눠서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데 대장암보다 또 조기 발견이 어렵고 좀 치료도 더 어려운 췌장암에 대해서 우리 쌤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기 검진 혹은 건강 검진을 통해서 잘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존재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건강 검진, 조기 검진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잘 예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이게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장쌤, 하쌤, 정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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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So let me dream if my dreams can come